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유가와 부진한 경기지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7일 연속 떨어지면서 약 1년 만에 최장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내린 18,313.7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전일 대비 0.64%, 0.90%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소득과 물가 상승률은 기대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3% 증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6월 개인 소득도 0.2% 늘어나는 데 그쳐 시장의 전망치 0.3%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급 과잉 우려로 약 4개월 만에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4% 하락한 39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과 은행주 급락 영향으로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73%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가크 지수 역시 각각 1.80%, 1.84%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월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물가도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벗어났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했고 또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배럴당 40달러 선이 붕괴됐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좀 볼까요? 연고점을 공신했던 코스피 지수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어제 코스피 지수는 0.5% 정도 빠지면서 2019포인트를 종가로 찍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9거래일 연속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50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어제는 1% 내리면서 15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특징적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3일 수요일이죠. 오늘도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고 국내 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의 마켓 리더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0.49% 하락한 18,313.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그 전체로 봤을 때도 자동차와 경기 소비재 업종이 좀 약세가 되면서 이런 다우지수의 하락세가 주도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6월에 개인 소득이 전년 대비 0.2%를 올라가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예상치 0.3%보다는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에 대한 매물도 좀 있었고요. 또 여기에 그 데니스 로카스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미국의 소비 활동이 아주 강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9월이나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면서 이 부분도 미국 시장의 하락세를 낳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1.8%, 또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 1.8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은행주와 에너지 업종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던 부분에 이 유럽 증시에 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던 게 바로 이제 은행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은행주들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지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는 전통적으로 세계 증시의 나쁜 징조였다 하면서 미국 증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건지 미국 증시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서 엔화가 일본 정부도 그렇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반대 결과가 좀 나와주면서 이번에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한 좀 어떤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많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엔화 약세 부분은 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의 글로벌 증시는 엔화 약세의 훈풍을 받는 상황인데, 올해 엔화 강세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뉴욕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 유가도 수요가 3분의 1로 급감한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쪽에서의 이런 엔화 강세가 덮친 도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엔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본 정부가 임시강요회의에서 28조엔짜리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만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 얘긴데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형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엔화 가치는 소폭 오르고 일본 증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다소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일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우선 아베 정부의 또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베 정부의 엔화에 대한 엔화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남아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아베 총리에 대한 경제 대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특별하게 펀더멘탈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기 부양 정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플러스 요인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된 펀드 수익률이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일본의 내수 진작에 의한 일본 수출 기업들,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으로 좀 가볼까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돌아섰음이 확인이 됐죠. 다행히 어제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7월에 제조업 PMI 지수는 49.9입니다. 근데 앞서 발표한 차이신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6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50 이하면은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데 마지막에 발표된 중국의 통계국이 발표한 내용이 49.9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좀 위태롭지 않아 판단이 됩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도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하에 대한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우선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의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과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가 루머 반 이런 언론 반으로 해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을 접근하는 부분은 좀 약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한 테러를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도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외환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익 수혜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더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격한 원화 강세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코스피 상단이 좀 막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원화에 대한 환율이 좀 하락세가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에 의한 차익시장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진 상태에서 약간의 매수 강도나 매도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 측면에서는 환율 변수를 1차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쉽게 빠져나가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환율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좀 우리나라 펀더멘털을 믿고 주식 비중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가장 코스닥보다도 피차익 쪽에서의 매수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형주도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포트를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정리하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수요일에 마켓 리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초대형 투자은행에 관한 육성 방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세운 이 초대형 IB를 충족하는 증권사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수혜를 얻게 되는데요. 잠시 뒤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구촌 축제인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볼 수 있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종목들로 공략해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 연결이 될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 IB 육성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증권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증권 IB 육성 방안,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금융위원회 발표하는 그런 상황 어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시장 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강력한 내지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어떤 그 조치 내지는 자본금 규제가 조금 좀 큰 부분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증권 업종의 하락률 3%가 넘는 업종 하락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조금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평가가 가능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컸었던 것 뭐니 해도 좀 자본 규제가 좀 컸었다라는 것. 3조 원, 4조 원, 이제 그다음에 8조 원 규모, 그리고 총 한 10조 원 규모 이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부분.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8조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 관련된 통합적인 어떤 그 자산 운용 가능하게끔 어떤 그 방향 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4조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자본 200% 안에서 어음 발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고유 투자 운용을 함에 있어서 외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내어서 수익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수익 구조, 브로커리지 수익 구조가 50%가 넘죠. 한 57% 정도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얼마만큼 브로커리지 수익의 비중을 낮춰 나가면서 투자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거리가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도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덩치를 키워서 시장 내에서 전반적인 안전, 위험 자산을 투자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의 위치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하향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합병, 이제 한 10월, 11월 출범 예정에 있죠. 합병,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그 합병 시에 자기자본 6.7조 원. 규모.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4.5조 원이죠. 그리고 합병 후에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 자기 자본 규모가 3.8조 원 정도 됩니다.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물론 이제 여기에 신한투자금융도 이제 5천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에 이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3조 원 이상으로 키우는 데는 이제 몇 개 증권사가 어떤 그 영역 속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좀 그 거리는 있어 보이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지만 그림 내지는 방향성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성이었다라는 부분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증권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규모가 28조 원, 그리고 다이와 홀딩 같은 게 13조 원, 그리고 중국의 중신증권이 25조 원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그 회사들과 우리나라 가장 큰 미래에셋 대우 증권과의 합병 후 6.7조 원, 조금 좀 더욱더 자기 자본 규모를 키워 나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여기 변화 부분이 아마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증권 업종 내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 결국은 M&A를 통해서, 상호 간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 내지는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SK증권도 그렇고요. 몇 가지 이제 몇 개 회사들 지금 하이투자증권도 그렇고 시중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M&A가 조금은 더 활성화될 내지는 가시화 영역권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하이투자증권 매물 자기 자본 규모가 지금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과연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증권 IB 투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어떤 M&A 가능성 타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책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리우 올림픽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 저녁 8시 개막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바로 12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개막식과 폐막식 각각 이제 새벽에 우리 시간은 생중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 시장 내 걱정도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 테러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림픽, 일단 스포츠 이벤트라는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시장 내 테마군으로 형성될 가능성, 짧은 기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테마군 형성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제부터 다소간의 시장 내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입 속도가 다소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내일 아마도 이번 주 후반부까지는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데요. 이 종목별 장세, 결국은 테마군의 형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올림픽 관련된 어떤 수혜주 찾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포켓몬고, AR, VR,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IT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올림픽, 스포츠 이벤트. 근데 과거 경험치를 좀 살펴봤더니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다음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 상황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것.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조금은 더 크게 공통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스포츠 이벤트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시장 내 그다지 큰 어떤 영향 내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데, 그래도 분명히 공통점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하고요, 미디어 업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T 업종과 관련된 어떤 관심 부분 분명히 증가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가전 업종에 대한 관심, 밸류에이션의 저평가와 더불어서 시장 내 분명히 관심을 받을 만한 영역에 있을 것이다라는 건 한 가지.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치킨 나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킨과 관련된, 그리고 맥주와 관련된, 이런 음료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특히나, 원화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속에서 오히려 원화 강세의 어떤 수혜주로서 음식료 업종도 또 한 가지 시장 내 테마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그런 관점들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고 향후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달러와 약세는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원화의 강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외국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 조금 속도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글로벌 유동성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 물론 내일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기준금리 현행 0.5%에서 0.0%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아직 시장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된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어서 일단 다소간의 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휴지기에 들어갔다. 따라서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관심은 재정정책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어제 아베 정권에서 신경제정책 300조 원의 발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정책과 맞물린 통화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관심, 유동성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재정정책 속에는 결국은 경제 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2016년도 각 분기별로 좀 돌아보게 되면요, 지난 2분기
유동성에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후 유동성의 확신 내지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상승을 하였었다라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결국은 유동성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팽배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4분기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4분기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통화의 다소간의 위축 내지는 통화의 수축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다소간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라고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 2분기 유동성의 기대감이 결국은 3분기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4분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재정정책이다라는 속에서는 유동성과 실적 사이에서 어떤 그 과도기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 진입의 과도기 국면이다라는 생각. 그 이야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높여야 될 것이다. 고평가 그리고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T 업종 그리고 석유화학 소재 업종 금융업종,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당분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한 축. 더 나아가서는 종목별 장세. 결국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대부분 끝났죠.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트랙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마도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신승용 대표께서는 늘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거시적인 시각을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의 의견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7이 어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노트 시리즈로는 최초로 엣지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홍채 인식 기술까지 탑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갤럭시 노트 7이 모듈 부품과 같은 급진적인 혁신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을 장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지속하는 배터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빼고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였습니다. 다음 의견 볼게요. 영국의 가디언인데요. 갤럭시 노트 7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적외선 홍채 인식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단 몇 초 만에 홍채 인식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음 의견 또 볼게요. CNBC 평가는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NBC는 삼성이 지금 아이폰 6나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또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기회를 가졌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미국 AP통신 역시 호평가를 했는데요. 갤럭시 노트 7의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된다면서 삼성 제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잠금 장치를 풀어낼 수 있다. 장점으로 인식했고요. 또 강력해진 글래스 스크린, 또 내장 메모리 등 갤럭시 노트 7의 업데이트들은 신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이었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사실 미리 어쨌든 사전에 정보가 많이 이제 스펙에 대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쪽 홍채 인식이랑 그다음에 방수 이런 쪽은
미리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게 나왔고요. 뭐 전반적으로 제품 스펙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게 D램을 6기가를 단다는 좀 소문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또 원가 부담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D램 용량을 4GB로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같은 경우는 64GB로 일단 과거보다는 좀 통일시켰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 아닐까. 홍채인식 방수 이런 쪽은 미리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제품도 그게 어쨌든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홍채 인식 기능 또 외국어 번역 지원의 S펜, 셀피 기능 강화 등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혁신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거보다는 어차피 S7에서도 방수를 또 했기 때문에 노트7도 방수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거는 우리 예상대로 이제 간 거고요. 결국 노트7만 놓고 보면 가장 차별 포인트는 홍채 인식인 것 같습니다. 홍채 인식은 지금도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제 지문 인식으로 지금 보안 문제를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홍채 인식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해킹이랑 이런 쪽에서 좀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고액 결제나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노트 7이 공개가 됐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아이폰 7이 공개가 될 겁니다. 또 LG 쪽에서도요. V22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요. 하반기 프리미엄 폰의 3파전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솔직히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7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애플의 이제 유저들이 또 신제품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 7이 물량 기준으로는 하반기에는 제일 클 것 같고요. 다만 노트 7도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S7도 물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노트 7도 어쨌든 좀 더 개선된 기능 거기에 홍채 인식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노트7도 작년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참고로 작년에 노트5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한 52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이번 노트7은 3분기 한 550만 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4분기 물량이 이제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트7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은 3분기, 4분기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리우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한 건데요. 그만큼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겠다라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영고점을 경신하고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금 하락했지만요. 이번 갤럭시 노트 7이 하반기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일단은 S7이 이제 상반기 실적을 견인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노트는 이제 S 시리즈보다는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노트 7만 가지고 이제 견인하기보다는 S7이랑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판가락이 완만하게 진행되느냐가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의 이제 전체적인 결정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IM 사업부의 이익은 상반기 대비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둔화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또 그 부분을 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BR로 이제 1.4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PER로도 일단은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11배를 일단 이제 어쨌든 지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정도를 달성할 거라고 하던데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화가 급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은 환율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의 마케팅 비용이 예를 들어서 애플 신제품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어버리면 삼성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강세의 전체적인 강도,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마케팅 비용에 따라서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8조 어쨌든 8조 이상 이번 3분기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부드럽게 해결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수는 환율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7의 수혜주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 7의 홍채 기능 인식 등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면 공략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홍채인식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홍채인식에 있어서는 제일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 홍채인식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 파트론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파트론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보자는 의견은 아니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특정 품목을 가지고 전체 회사를 판단하기에는 양사 모두 제품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얼마만큼 그게 이익이 증가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트 세그먼트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물량이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회사의 제품 전략 이런 거를 종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첫 출시가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연결해서 오늘 시장 포인트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2부 시간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정윤송 소장과 김영철 팀장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